판교가 이제 뭐 낙상제, 낙천근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온갖 아양을 떨어가면서 또 뇌물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무예를 이제 전수받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작 하나, 연결되는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중국어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실제로다가 이게 그 동작을 갖다 이렇게 좀 보면서 풀어내야지 이게 우리가 제대로 시연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한교가 계속해서 해서 당시에 이제 6가지 그 무예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네.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 6가지 무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의 권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중국의 권법, 중국의 이제 창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의 권법이 있는데 이 조선의 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본국검이라는 거거든. 이 본국검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의 화랑이었던 황창랑이라는 사람이 창안해냈던 권법이에요. 이 본국검이. 그래서 이제 본국검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권법이 조선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조선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아주 알려졌던 굉장히 뛰어난 이제 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국의 권법을 갖다가 이렇게 그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중국 권법을 하고 우리 권법을 이제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법 문화가 자꾸 퇴행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권법이 굉장히 뛰어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일본 권법을 갖다가 이해해야만이 네. 정확히 알아야만이 이제 그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논산훈련소 갔을 때 우리 총검술 이런 거 네. 배우잖아요. 네. 총검술 배우는데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북한 총검술도 배웠어요. 아, 북한 총검술? 네. 그걸 왜 또 배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총검술이 북한 총검술보다 뭐 낫다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북한 총검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북한 총검술은 우리 총검술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막 이 총이 이렇게 넘어와서 탁 하고 막 있는 그런 시연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일본 권법을 좀 배워야 된다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특명을 누구한테 내린 거냐? 바로 김채권한테 내린 거예요. 이 김채권은 나라를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한 사람이야. 이 김채권이 이제 특명을 받아서 일본 무예를 배우기 이전까지 함경도 일대에서 바로 당시에 이제 여진족들, 청나라 애들하고 이 맞붙어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언어를 배운 사람이야. 이 무인인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타고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주어를 배운 사람이야. 만주어를 배워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그 청나라의 무인들, 또 청나라 권법, 뭐 청나라 애들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단련된 이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훈련도감 소속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훈련도감에서 이제 그 후진양성을 이제 하게 했었는데 네. 이제 숙종이 김채권한테 야, 네가 그 만주에서 그 이제 여진놈들도 이렇게 제낀 대단히 뛰어난 무인인데 너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서 일본 무예를 배워와라. 그래서 이 일본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양반이. 네. 그래갖고 이제 일본어를 대단하다. 빠르게 공부를 한 상태였는데, 당시 이서우가 김채권을 이제 일본 외관에 넣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네. 일본 놈을 매수를 해요. 이게 홍용환 문집에 이것도 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일본 애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뇌물이 안 통할 수가 없어요. 다 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김채권이 노비로 들어가요. 노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외관에서 뭐 심부름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일본 애들이 이 권법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자기네들이 훈련장 안에 조선 사람들을 일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검술 연습을 하고 막 교련하고 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채권이 거기를 몰래 들어가서 계속 시연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계속 숨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몰래 나와서 걔네들이 하는 동작을 연습을 이제 하고 대단. 그리고 나서 주로 이제 있었던 데가 걔네들 교련관이 있는데 마루 밑에다가 토구를 파놔요.
자기가 몸을 숨기면서 그거를 열심히 지켜보려고. 다 그 기록에다 대단하네, 나오는 진짜. 이야기들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무려 3년 가까이를 있으면서 그 토굴 밑에서 그냥 계속 보고 낮에는 나와서 일하고 밤에 이제 걔네들이 시연하는 장소 밑으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계속 지켜보고 또 몰래 나와갖고 자기가 일본 연습을 건법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건법을 다 배워갖고 나왔어. 배워갖고 나왔는데 그거 갖고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숙종대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 사행단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사행단이 가게 되면 네. 한 6개월 정도 가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중국으로 가는 연행사 사행단은 한 400명 정도가 가고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 사행단은 한 300명쯤 되는데 그 사행단의 일원으로 짐꾼으로 이제 위장을 한 거야. 짐꾼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일본 무도관으로 잠입을 하죠. 잠입을 해가지고 이 사행단이 떠나기 전까지 그 밑에 가서 이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숨어서 그 무예를 보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외관에서 와서 연습하는 외관에 왔던 무인 애들이 잘 나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진짜 정통은 일본 본토에 정식 무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무예 공부를 이제 무예를 보고 일본의 건법을 이제 완전히 깨우쳐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일본 건법을 완전히 깨우쳐야만이 조선 건법을 통해서 일본 건법을 이길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돌아왔어. 돌아와 갖고 숙종이 일본 건법을 시연을 해라라고 딱 한 거죠. 시연을 딱 하라고 했는데 그 이제 최재공이 쓴 김채건전하고 유본학이 쓴 김채건전 보게 되면 이렇게 엄지발가락만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탁 위로 서가지고 네. 일본 건법을 이제 시연했는데 아니, 나는 듯이 시연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숙종이 이제 그 김광택의 진짜 무예를 보기 위해서 바닥에다 재를 깔으라고 해요. 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짚을 태우고 막 한 재를 깔아가지고 이 재 위에서 네가 무예를 시연을 해봐라. 재 위에 있으면 바닥이 탄탄하지 않으니 그 뭐 굉장히 또 활동의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 제가 안 날릴 정도로. 제가 딱 있으면 만약에 거기서 무예 시연을 하게 되면 제가 날리거나 발자국이 보이거나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재 위에서 엄지발가락 하나만 갖고 이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시연을 해가지고 믿을 수가 재 없어. 발자국이 발자국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날아다니면서 했다는. 그렇죠. 대단하네. 그럴 정도로 대단히 뛰어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선 제일검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들었고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당시 사람들이 부를 때 검선이다. 검의 신선이다. 라고 우와.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김채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다가 엄청난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임진왜란 한교가 만들었던 그 6가지 무예 이 무예를 갖다가 다시 조선화시키고 그 건법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들 김광택한테 이제 전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다가 그 외검을 배우기 위한 노력들 또 여진과 싸우는 뭐 이런 노력들 이게 진짜 애국적 마음으로다가 심정으로 네. 정말 한 거예요. 네. 이게 단순하게 뭐 돈 그냥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단순하게 무슨 뭐 무인으로서 뭐를 하자 뭐 이걸 통해서 돈을 벌자 이런 거보다 진짜로 그 무예를 통해서 뭔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광택을 이제 낳게 된 거고 김광택한테 이제 자기의 무예를 전수한 거죠. 최재공이 쓴 기록 보게 되면 김채건이 나이 80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의 피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늘 운동하고 네. 그 침신을 갖다 수양하고 명상을 하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이렇게 조절을 했겠죠. 근데 뭘 먹었는지는 안 써놨어요.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 피부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신선이라고 불렀다. 이제 옛날에는 진짜. 평균 수명이 40 정도였는데 그렇구나. 근데 80이면 2배 살은 건데 2배 살았는데도 피부가 그 정도였다면은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광택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영조가
이제 금이영의 교련관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을 기르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이영에서 만났던 인물이 이제 임수웅이 되는 거죠. 임수웅은 사도세자의 호위무관이에요. 사도세자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무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 그래요? 무예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죠. 사도세자 뭐 예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사도세자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효종을 닮았어요. 효종이 그 키도 크고 상당히 무인으로서 뛰어난 능력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효종의 꿈이 또 북벌이기도 했잖아요. 북벌이가 뭐예요?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는 거. 아. 병자호란 때 치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청나라를 이제 정벌하는 건데 언제 기회 되면 사도세자 북벌로는 좀 따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도세자 북벌로는 기억하시대요. 북을 향한 당시에는 뭐 북한이 아니라 북쪽, 만주 쪽, 여진 쪽 그쪽을 향한 그 이 정벌, 북벌. 공정은 이제 크게 세 가지지. 서남 공정, 서북 공정, 동북 공정 이렇게 돼 있는데 서남 공정은 티벳, 그쪽에. 그리고 서북 공정은 위그르, 신장지구. 네. 그리고 동북 공정은 이제 우리 조선족들 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북 공정은 다른 공정하고 좀 달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중국 역사 고대 시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구위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동이족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공자도 동이족이고 맹자도 동이족이고 제갈량도 동이족이에요. 저기 중국의 제남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게 노나라의 중심이거든. 그래서 그 지역, 제남 지역을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유명한 뭐 척계광도 동이족이고 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이족이 사망오제 출발, 우리가 이제 사망오제 안에 복희씨가 있거든. 복희씨.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할 때 그 순신, 그리고 형이 요신이거든. 요임금, 순임금 할 때. 그리고 거기 동생이 희신, 복희씨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역을 갖다가 처음 음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복희씨고 사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뭐 문왕이고 그런 이제 마지막 8개월 64개를 만든 사람이 공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동이족의 출발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내에 150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150개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민족들이 이제 조선족들인데 그렇지. 이 조선족들이 이제 통일 코리아로다가 합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 소수민족들이 각자 다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다가 남는 땅덩어리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넓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미연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그런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한족과 이렇게 대립되는 나라 사람들과의 연대 뭐 지금 뭐 그걸 꼭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뭐 나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좀 더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 같은 경우가 북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예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임수웅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좌해줬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사도세자는 조선의 무예를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교가 만들었던 무예 제보라고 하는 책을 새롭게 증보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6가지 무예에다가 12가지 무예를 갖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추가를 해갖고 18가지 무예를 만듭니다. 이게 그 유명한 18기라고 하는 거죠. 예, 18기를 사도세자가 창안한 거야. 사도세자가 창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무예에 너무 빠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조한테 굉장히 많이 찍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백동수라는 인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백동수는 정조 때 가장 뛰어났던 무사였죠. 특히나 이 백동수는 친구들이 아주 화려했어요. 연암 박지원 제일 친한 친구. 예. 그래서 연암이라고 하는 연암고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동수예요.
그리고 백동수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백타파라고 불렸던 그 멤버들,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뭐 이런 인물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백동수를 중심으로 같이 모여 있었던 거야. 네. 백동수는 서자야, 서자. 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지. 그래서 그 무로서 문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오. 근데 이제 이 백동수가 호가 자기가 젊은 날 지었던 호가 야뇌야, 야뇌. 뭔 뜻이에요? 야, 들판, 뇌, 굶주린 뇌자. 들판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야. 야뇌. 너무 야뇌. 섹시한데? 호가? 야뇌. 네. 그래서 사실 이 야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네. 이 젊은 날 서자가 얼마나 울분이 컸겠어. 무예는 당대 최고인데, 그런데 저 양반 적자 놈들이 제대로 대우도 하지 않고, 조선시대 때 문과 무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느냐. 그 임금이 보통 이제 하루에 5명씩 윤대라는 걸요, 윤대. 윤대. 5개 부처. 그래서 뭐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뭐 이렇게 5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로소, 뭐 훈련, 도감 혹은 뭐 금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5개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신은 6품 이상이면은 임금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데 네. 문신은 6품이 보고를 하면은 무신은 정 4품이 보고를 해야 돼. 더 높은 거죠? 훨씬 더 높지. 훨씬 더 높은데 무는 저 6품이면은 저 현감할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하관인데 되게 낮은 직급이거든. 근데 정사품은 되게 높은 건데 이 높은 사람하고 무신 정사품하고 문신 정육품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차별을 두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 차별을 두는 데다가 이 서자잖아. 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무예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에다 차별받지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그래서 이 사람이 호를 야뇌다라고 이제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젊은 날에 묵과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나가지 않고 지금 인제 가면 내린천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내린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린 협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이제 출사를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게 됐는데 정조가 하여튼 그 굉장히 뛰어난 인물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정조 때만 인물이 있었겠느냐. 그걸 보는 눈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 이전 시기에도 천하의 영재들은 잔뜩 있었다. 텐데. 그런데 네. 그 천하의 영재들을 발굴해서 쓰느냐, 발굴해서 쓰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지도자의 능력이죠.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을 텐데 그 인재들을 더 이렇게 막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좀 못 쓰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그 정조가 당시에 이제 이덕무하고 박재가한테 백동수 3명한테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무예도보 통지라고 하는 것은 201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북한이 신청해가지고. 원래 그걸 제가 남북한 같이 신청하기로 했었고, 제가 그 서류도 다 만들어서 그 북한 IOC 위원장인 장웅 IOC 위원장한테 드렸거든요. 돌아가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무주에서 장웅 IOC 위원을 만났어요. 그때 무주에서 그 세계 태권도 대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장웅 IOC 위원 북한 태권도 대표단하고 같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잘 됐다 싶어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남과 북이 무예도보 통지를 함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라고 했는데 네. 남북이 그때 이제 교류가 안 되는 바람에 북에서 단독으로 신청해갖고 북에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예도보 통지 안에 있는 그림이 단원 김홍도가 그린 거다.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무예가 현재 세계 태권도의 원류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이유로다가 세계 기록유산이 된 거예요. 그 태권도의 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권법이 있어요. 권법. 네. 권법인데 24가지 무예인데 그중에 18가지가 지상무예, 땅에서 하는 무예야. 그리고 나머지 6가지가 말 위에서 하는 무예죠. 그러니까 지상무예
그 18가지 중에서 오로지 맨손으로 하는 거,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하는 게 우와. 유일하게 딱 하나, 그게 권법이야. 권법인데 그 권법의 출발이 이렇게 출발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떤 자세하고 똑같은 거냐. 석굴암에 가면 금강역사 있죠. 석굴암 옆에 금강역사에 탁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야, 요거. 요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태권도의 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태극 1장서부터 8장까지 하고 그다음 고려 금강 할 때 이 금강 자세가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동수가 이제 24가지 무예를 시연을 하는 겁니다. 시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덕무하고 박제가가 그 무예가 이제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중국의 무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무예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조가 그 서문을 썼죠. 이 무예는 원래 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거다. 다 한 거고 아버지가 18기를 다 만들었는데 나는 18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군요. 18기가 사도세자가 만든 거니까. 그래 이거. 그 18기를 사람들이 중국 무예로 알고 있는데 그 18기는 사실은 사도세자가 창안한 조선의 무예예요. 저는 18기에다가 네. 이제 마상무예 6기를 추가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제 백동수가 우리나라의 표준 무예를 만든 겁니다. 표준 무예를 만들어서 백동수는 이제 장룡용 소속이죠. 정조가 만든 장룡용의 초반이었죠. 네. 그래서 초반으로서 이제 그 조선의 무예를 완전히 정립하고 그래서 조선의 새로운 군사 문화 또 무예 문화 그리고 국방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사실은 그 조선의 무사들 중에 엉터리 무사들도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그 다산 선생이 쓴 글에 보게 되면 양반 사대부 자식들 중에 정말 엉터리들, 이게 문과에 도저히 안 되는 놈들. 그래서 이제 무과로 와갖고 어떻게 관직 나가볼까 하고. 그런데 무예적 능력들은 거의 뭐 없는 놈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당시 정권 실세들이 야매로다가 합격을 다 시켜주는 거야. 야매로. 야매로. 그냥 뭐, 그래서 실제로 향무사, 지역에서 매우 뛰어난 무예적 능력이 있는 무사들을 떨어뜨리고 뭐야. 명문 거족 자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합격시키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다산이 무과 심사관으로 갔다가 거부해버렸어. 그래서 아주 돌려가지고 은근히 뭐 거부하고 막 하는 바람에 다시 재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능력 있는 무인들을 젊은 무사들을 뽑고 서울의 명문거족 자식들 중에 무예적 능력 절대 안 되는 놈들 다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가 이제 그 엉터리로 많이 변하게 되고 소수의 독점적 기득권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조반정 때 서인. 그 서인이 노론으로 바뀌고 노론이 친일파로 바뀌고 친일파가 친미파로 바뀌면서 지금 국민의 힘, 국민의 짐이라고 하는 이 정당으로 오게 된 거죠. 국민의 짐. 예. 그렇게 그 이전에 어떤 권력을 통해서 네. 실제로다가 군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한 무사들은 정말 낮은 신분의 평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자들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짜 나라를 구하고 또 나라를 외세 침입으로도 막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기층 민중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해 오는데 역할을 했던 거죠.